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NDC가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국가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는 사실상 배출권 거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야말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걸려 있는데, 지난번에 2020년도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달성을 못하고 사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시 반성하고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번에 4차 배출권 거래 제도가 내년부터 5년간에 대한 것이니까 사실 2030년 목표는 결국 이 배출권 거래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환경환림원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께서 앞에 첫 번째 권동혁 부대표님께서는 4차 계획의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윤여창 연구위원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먼저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 국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랫동안 이분의 연구를 해오셨던 산업연구원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실장 이재원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산업계에서 이 문제를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그 조언을 해주고 계신 그 지속가능 경영원 조영준 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플랜 1.5에서 최창민 활동가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약 50분간 주어져 있는데, 일단 네 분께 10분 내로 일단 토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하신 거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세션이 끝나면 이제 청중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그 관례상 그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이재원 실장님 의견부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니요. 그럼 먼저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업연구원에서 뭐 철강하고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의 동향과 경쟁력 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좀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지금 좀 우려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기업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NDC에서 그 배출권 거래제 4기 같은 경우에는 2030 NDC의 산업 부분 감축률 11.4%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강화되는 뭐 2035 NDC라든지 향후에 좀 국가 감축 목표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5기 정도부터 이제 배출권 거래제 대응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급격하게 지금 배출권 거래제 4기에서 좀 그 규제 수준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어딘 자료를 보면은 지금 NDC 감축 목표 2030년 감축 목표는 산업 부분 11.4%인데 사실 할당 양의 감축 예상되는 감축 양은 18년 대비 15에서 최소 15에서 한 20% 정도까지 된다라는 그런 추산 결과가 있어서 예상보다 좀 더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선형 감축 경로를 통해서
총 그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겠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 부분 배출량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24년까지 약 7%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축이 된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산업 전망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누구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기업의 업황이 이제 나빠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것처럼 배출권 판매 이익을 누려왔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또 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도 지금 상당히 된 것이다라고, 그건 역시 분명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보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앞으로도 산업이 계속 위축돼서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 것인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뭐 산업 전망 2030년까지를 봤을 때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줄어드는 기울기보다는 훨씬 더 뭐 산업이 더 위축이 되더라도 훨씬 더 완만한 수준, 아니면 현재 수준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과거처럼 지금 산업의 배출량이 그 생산 부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그러면은 주로 이제 감축을 통해서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 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사실 그 아래의 표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 2023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대부분 산업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2030년 빨라야 2030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마저도 사실 그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은 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 기술 로드맵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뭐 시멘트 분야의 핵심 기술 20개 로드맵에서 20개 기술 개발 중에서 현재 9개가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축 기술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도 상용화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2035 NDC 작업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도 우리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감축 기술은 여전히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결국은 우리가 ETS를 통해서 NDC 달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감축 기술, 감축 수단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적용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예측될 건데, 뭐 내년 현재 지금 배출권 2월 물량, 배출권 잉여 물량이 아마 지금 이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6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현재 잉여 물량은 거의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내년 내후년부터 거의 예상되는 배출권 비용, 배출권 구매 부담의 그런 구매 비용 정도가 현재 지금 업계들이 많이 지금 줄어든 영업이익 규모 정도로 배출권 구매 부담 발생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장 뭐 이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배출권 거래제 시장 기능 강화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뭐 5기에서 본격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현재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의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해외 생산에 대한
확대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해외 생산, 국내의 탄소 노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선 산업 부분에서의 그 제도 변화 중에서 BM 개수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제 BM 개수의 강화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어떤 식으로 좀 계산을 한 건지에 대한 좀 그런 투명성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발전과 관련해서 발전 부분 유상할당 강화에 따라서 이 예상되는 그 경매 수입이 이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도 같이 좀 공개를 해줬으면 더 기업들이 이제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경매 수입 발전 부분에서의 예상되는 경매 수입을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력 요금 보조,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 같은 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굉장히 높아진 전력 비용 부담을 보조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같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그 윤전창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2월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그 배출 허용 총량도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이제 상승될 것은 이제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KMSR 제도, 시장 안정화 제도에서 그 방향성은 이제 제시가 됐는데 결국 계속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배출권 가격이 이제 하락했을 때의 그 기제는 분명히 이제 작동이 될 것 같은데 작동을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이제 상승됐을 때도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이제 취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역시 이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이제 같이 좀 이제 그 결국 이제 4기의 탄소 규제 강화 기조 는 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의 이제 기업계의 걱정이라든지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하고 병행돼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 입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좀 보완돼서 보완 방안 같은 거를 또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일영 국장님 그 토론하실 때도 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속가능 경영원의 조영준 원장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상공회 이소 지속가능 경영원장입니다. 작년 11월 29일에 한림원에서 토론을 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환경에 관련된 이슈를 하면서 주로 규제 중심의 정책을 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산업 정책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에너지까지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로 더욱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지구에 사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는 이렇게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체 배출의 한 74%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현재 배출권, 과거부터 쭉 이어온 배출권 가격의 변동입니다. 저걸 보면 아마 걱정을 좀 하실 텐데요.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지금 10,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저 10,000원대가 괜찮은 가격인가? 너무 싸서 기업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저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오르는 것인가? 내리는 것인가? 그리고 저렇게 많이 변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배출권 거래제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시사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얘기는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의 그 이야기에서 충분히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배출권 가격이 낮으니까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에게 있어서 탄소는 곧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간접 배출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관련이고 하나는 원료 관련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줄여야 기업은 돈을 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게 해왔고요. 그거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던 없던 기업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요. 에너지를 값싸게 써야 돼서 원가를 줄여야 되고 원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값싸게 적게 사용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현재 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배출권 가격은 높은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낮은 것이 맞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제도를 보면 전부 다 가격 상승 압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량이 축소되어 있고 유상할당은 늘어나 있고 BM은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MSR도 그 전체 할당량에 포함되어 있고 전에는 밖에 빠져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가격이 다 인상되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가격이 이렇게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기업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태생적으로 어떤 게 기업의 그런 수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배출권을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를 전제를 해보면 이 배출권을 갖고 있다가 생산을 줄여서 그걸 판매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이 배출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은 기업은 그 고민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생산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출 경쟁력 악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은 위험합니다. 예, 1만 원대 가격도 문제였지만 이 가격이 또 급격하게 오르면 도대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가 아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 기업은 그걸 해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점진적으로 예고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배출권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미 지금 배출권 가격이 10,000원이라는 거에 대해 문제점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 나무 ENR이라는 곳에서 추정 가격을 제시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내년에 29,000원을 예상했고요. 2030년에 54,0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제도를 다 사용하려고 하면 기업들은 현재 갖고 있는 비용이 제일 싸고 앞으로 급격히 오를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갖고 있는 내용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2월 제한까지 이제 풀게 되면 결국 그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되고요. 그거는 아마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 그렇게 또 되면 과거에도 사실 4만 원대까지 올랐을 때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다시 그럼 이 가격을 또 낮추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또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이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만드는 거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존재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뭐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선을 병행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무상할당 기준을 좀 합리화하는 방법 그리고 조기 감축에 대한 실적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넷제로에 대한 사실 이 모든 고민은 앞으로 넷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IEA에서 만든 표입니다. 보면 2030년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적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란 게 에너지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실험실 프로토타입인 단계에 있는 기술을 대대적 혁신을 통해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0년부터는 전기 에너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석 연료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50년에 되면은 정부, 기업, 투자자, 시민 모두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2050년에 보면 초록색이 남아 있습니다. 초록색이 산업 부분에 이 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만큼 산업 부분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결국 생산량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늘어날 수밖에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줄이느냐가 더 포커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속도의 비용 상승은 생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르는 탄소 가격이야말로 비용 효과적인 그런 감축 수단이 될 거고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차 배출권을 고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과거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을 펴면서 가격이 들쑥날쑥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기업이 꾸준하게 정부가 정해져 있는 목표대로 이행을 하면 그 목표대로 하면 경쟁력을 잃어가지 않으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소 가격이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특히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가격 상한제,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런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 플랜 1.5의 최창민 활동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NDC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한 발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조금 더 취지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과 올해 7월에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NDC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NDC를 왜 설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 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기업들이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NDC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적인 의미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NDC를 달성할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출권 거래법 1조 목적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은 국가는 NDC를 설정할 때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NDC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국내 감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내 감축 조치로 규제적인 감축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바로 배출권 거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의 중요한 점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그것은 국제 위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감축 조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국가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우하향을 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만 원 톤이죠. 그래서 기업의 감축 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배출권 거래법 1조가 규정한 목적,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이 목적을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기 할당 계획에서는 특히 총량 그리고 유상 할당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편이 있어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년 배출권 가격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위의 날에서는 54,000원 2030년의 배출량 가격 그 전망을 했었고 우리 정부는 지난 9월에 국회 기후특위에서 이 4기 할당 계획 시행에 따라서 2030년 배출권 가격이 대략 4만 원에서 6만 원, 중간값으로는 5만 원 정도일 거고요. 달러로는 대략 28달러에서 43달러, 중간값으로 약 35달러가 될 텐데 이렇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출권 가격이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격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30년 탄소 가격에 대한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가격이 61,4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오히려 낮거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권동육 부대표님의 발제 자료에서도 있듯이 다른 국가와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2024년 현재의 EU의 가격이 61달러, 캘리포니아 39달러, 뉴질랜드 35달러입니다. 우리 2030년 중간값이 35달러인데요. 이미 이들 국가의 현재 가격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을 때 2030년에는 이들 주요 국가의 배출권 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배출권 가격이 탄소 가격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일정한 가격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일 텐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1.5도를 위한 가격, 2도를 위한 가격을 일정하게 가정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격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하기 때문이겠죠. 당시에 1.5도 시나리오의 가격이 150달러였습니다. 2도 가격이 120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2030년 지금 가격 35달러입니다. 이 가격들에 비해서 현재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도 35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미 가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탄소 가격을 스스로 130달러 per 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약 5에서 18만 원 톤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자사의 탄소 대응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낮은 가격은 사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시그널은 오히려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권동영 부대표님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3기까지 이미 배출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누적된 배출권 잉여량이 약 1.5억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기업이 2월에서 사용하면 2030 NDC 달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기 할당 계획에서 이 연도별 할당량이 선형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 국가 배출량 전체의 감축률보다 기여율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이 표에 있는 자료는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있던 내용인데요. 국가 총 배출량의 증감률에 비해서 감소율에 비해서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감소율이 낮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가 NDC 기여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NDC 달성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과 같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이 부문에서는 감축
부문별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조치가 극히 제한적인 게 우리나라의 정책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핵심적인 감축 조치인 배추권 거래제의 기여율을 높여야 2030 NDC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을 하고 4차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할당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죠. 그 기본계획에서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총량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EU, 미국, 캘리포니아 등은 배추권 거래제 감축률이 국가 감축률 대비해서 높다라는 사실을 중요한 참조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EU ETS에서는 배추를 허용 총량이 선형으로 감축하는데 이때 ETS 배추권 거래제 부문의 감축률이 약 62%입니다. 논 ETS 부문 감축률은 40%입니다. 그래서 논 ETS 부문에 비해서 ETS 부문이 오히려 감축률이 높다. 왜냐하면 논 ETS 부문에는 실질적으로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ETS 부문에서 더 감축률을 높게 해야 실제로 그 중간에서 NDC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지난 9월 29일에 배추권 거래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법률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제2조의 개정을 통해서 배출 허용 총량 설정 과정에서 3기까지는 지금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를 고려해서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배출 허용 총량은 제8조 1항의 중장기 감축 목표에 연동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8조에 연동돼서 설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8조 2항에 있는 부문별 목표나 8조 3항에 있는 연도별 목표가 우리 총량 고려 설정 과정에서 고려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8조 1항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NDC를 고려해서 총량을 설정한다라고 약간 좀 회색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이를 개정해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기 할당 계획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출허용 총량 산정 방식을 선형 감축 경로로 전환함과 동시에 2030년의 연도별 할당량이 ETS 부문의 부문별 감축률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국가 감축률 이상으로 줄어들도록 설정해야 NDC 달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배출권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서 원칙적으로는 유상할당이고 제한적으로 무상할당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배추권 거래법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배추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3기의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4% 수준에 불과를 했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탄소 누출 업종으로 지정된 주요 기업들의 주요 무상할당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잉여 배추권을 시장에 판매해서 이익을 벗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지금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대배출 기업인 포스코의 지난 3년 동안 초과 할당된 배추권이 1,748만 톤입니다. 이거를 최근 가격으로 환산하면 1,748억의 추가 수익이 배추권 무상할당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345만 톤, 현대제철도 72만 톤, 쌍용 C&E도 271만 톤으로 초과 배출이 있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 중에 5대 발전사를 제외한 5개 기업 중에서 4개가 이렇게 초과 할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4기 할당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50% 상향하는 정도로는 배추권 거래제 전반의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을 여전히 15% 정도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배추권 할당을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명확히 다시 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기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함으로써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 배추권 할당은 유상할당의 원칙이라는 개정 법률 원칙 규정에 조금이나 부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개정된 배추권 거래법에 보다 충실하게 하려면은 NDC 달성을 위해서 할당이 조금 더 엄격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으로 이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오일영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담당하고 있는 국장입니다. 오일영 국장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환경부의 기후 환경 정책관이었는데 지금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어과 동시에 이미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에는 에너지 기준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행되고 있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것 그것을 이제 같이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큰 변화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추권 거래제의 이렇게 토론회가 환경한림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29일 날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할당량이 얼마인지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초중반에는 할당 계획이 확정될 걸로 지금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추권 거래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으셨고 다만 이제 공통된 문제 의식은 3기 배추권 거래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재 10,000원밖에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것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하신 분이 사기 정부의 할당 계획의 큰 얼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량을 3기보다 줄이고 그 다음에 유상할당 비율도 늘리고 그 다음에 시장 안정화 조치도 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방향인데 지금 이제 정부의 고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민과 왜 사기 할당 계획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건데 우선 첫 번째는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이거는 2월량이 1억 3천만 톤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월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 굳이 시장에 거래할 필요도 없고 감축 활동을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제 현재 정부가 목격하고 있는 3기 배출권 할당 계획의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대체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도 똑같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던지면 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이 빨리 도입을 해서 혁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느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희 판단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총량 설정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총량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매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정해집니다.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이제 실책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되게 적다가 마지막 2, 3년에 확 감축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로드맵을 거의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폐해가 사실은 3차 할당 계획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 3차 할당 계획에서는 별 줄일 필요가 없는 형태로 총량이 설정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다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혁신이 탈탄소 혁신이 진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평가에도 있었지만 3기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가 감축된 가장 많은 요인이 생산량 감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발전 부분입니다. 발전 부분에서 석탄 발전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산업 부분도 감축량이 있었지만 실제 그거는 생산량 감축에 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그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을 도입을 했다거나 그거를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지표를 봤을 땐 이건 별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기업이 탄소 가격을 반영을 해서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 내에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그것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가격이 그것을 유발하는 촉진시키는 그런 시장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R&D를 제대로 이행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적정 기술이 도입될 수 없는 영역이다.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산업 부분을 더 배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도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정상이 돼서 기업이 감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4기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이것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두 분 발제자와 패널 토의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정부에 질문을 던지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우선 그 총량 설정 방식에 대해서 한국의 방식이 맞느냐 EU의 방식이 맞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총량 설정 방식은 아까 법이 개정이 된 것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정하게 총량을 설정하는 걸로 법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EU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서 거기서 얼마큼 감축할지에 대한 총량을 선정하는 방식인 거고 EU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바로 정해진다기보다는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 분야와 하지 않는 분야를 나눠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하지 않는 분야에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거를 배출권 거래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연도별 감축률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방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지면 좀 더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가 있던 것들은 기업의 사전 할당을 할 때 과거 3년 26년이면 뭐 22년부터 24년에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전 할당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어쨌든 총량 설정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방식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경매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답을 드리면 경매 수익은 당연히 이제 그 기후 대응 기금의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나 이런 데 이제 쓰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저희가 좀 변환하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기후 대응 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정부 예산은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정부의 시각입니다. 왜 대기업에 정부가 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돈을 지원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배출 업종 여기 계신 분이 다 아는 철강 아니면 뭐 석유화학 정유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제 되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예전처럼 중소기업 중심이 아니고 실제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정부 예산에 쓰일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전환금융입니다. 전환금융. 전환금융의 의미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배출 기업에 대해서 민간의 금융에서 그 다배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한 이자로 장기간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전환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금융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정부의 명확한 방향이고 이거를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셨던 이제 2월 완화와 시장 지배력과 가격 문제인데요. 사실 2월 기준은 왜 생겼냐면 정부가 이제까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잘못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뭘 잘못했냐면 시장의 가격이 등락할 때 이거를 조절할 방법이 정부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예를 들면 시장에 있는 시장으로 배출권 시장으로 유상할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할당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시장의 물량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제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월 제한이라는 강수를 쓴 겁니다. 갑자기 이제 뭐 10,000원이었던 게 갑자기 순식간에 30,000원씩 이렇게 뛸 경우에 결국은 이거를 정부가 가격 문제 때문에 시장에 배출권을 더 풀 수가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출권을 많이 2월 배출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2월 제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더 많이 팔아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차 계획 기간부터는 가격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물량을 풀 수 있는 제도가 이제 MSR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제도가 이제 생겼고 그 MSR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분이라는 거를 정부가 이제 4차 할당 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격을 좀 더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2월 제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2월 하고 싶은데 시장에 팔지 않고 그걸 왜 정부가 제한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MSR이라는 새로운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랑 연계해서 같이 완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정부 배출권 시장 가격은 예측 가능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MSR 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이거를 저희는 고민 중에 있고요. 이거를 할 때는 시장에 있는 배출권의 양과 그다음에 가격과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방안을 만들 것이고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이슈가 간접 배출입니다. 간접 배출은 우리나라만 유일한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만 EU랑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간접 배출에 대한 그 비판 중에 하나는 더블 카운팅 아니냐, 이중 카운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처음에 정부가 이걸 시작했을 때의 간접 배출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기를 쓰는 양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기도 결국 에너지 사용량인데 간접 배출 우리나라처럼 배출권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 전기료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는 결국은 전기를 제어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서 간접 배출을 포함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가면서 많이 변해서 지금 아직은 미흡하긴 하지만 그 전기료 가격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후환경 요금에는 배출권 가격, 그 다음에 REC라든가 그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더 간접 배출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화석연료가 전기로 바뀌는 게 가장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완전히 적게 쓰는 건 쉽지 않고 결국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것처럼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영역에서 전기화로 바뀌어야만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간접 배출의 의미는 전기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감안을 해서 간접 배출 부분은 5기 할당 계획에서는 없애는 거를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간접 배출 없애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업이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써서 실제 쓰게 되면 저희가 현재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삭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은 배출권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간접 배출이 있는 거를 워낙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기업마다 상반된 입장인데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전기화를 많은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화 필요성 측면에서는 간접 배출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더 깊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할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유상할당이 원칙이고 무상할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인센티브다. 이렇게 이제 개념 설정이 최근에 법에서 됐습니다. 결국은 탄소 노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할당을 하는 것이고 무상할당은 결국은 인센티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과거와 지금의 상황과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배출권거래제도 처음 할 때 모든 기업들이 이거를 왜 도입하냐라는 반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2012년, 13년만 해도 그때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상할당이 거의 원칙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상할당은 거의 발전 부분에 한해서 하는 걸로 거의 됐었죠. 그리고 그때도 기준도 10% 맥시멈이다 해서 1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할당이 없고 2차 계획 기간은 4%, 3차 계획 기간은 10%, 지금 4차인데 이렇게 사실 변화가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유상할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유상할당은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간 10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운영하면서 변화된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이 지금 탄소 누출 업종이라고 해서 국내 모든 대기업은 사실은 무상할당 업종이 되고 여전히 유상할당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게 지금 상황인 것이고 어쨌든 아까 그 패널 토의자분께서 탄소 노출 업종에 대한 평가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EU랑 동일하게 하지 말고 그거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의 탄소 노출 업종 선정 방식을 저희가 그대로 채용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맞는지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EU가 시밤을 하면서 탄소노 접종을 서서히 줄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EU와 같은 시밤을 도입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상세는 지금 저희가 4기에서 5%를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세 관련해서는 항상 지적된 게 이것이 너무 싼 가격에 너무 배출권을 많이 받는 유형이 너무 많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5% 상세는 저희가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은 또 어떤 요구가 있냐면 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왜냐면 요새 공급망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망을 탈탄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를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상세는 지금 저희 4차 할당 계획 때는 5%를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너무 싼 가격에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거는 좀 스크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기업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인 거고 또 뭐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미국 관세도 있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중장기적인 고민은
우리나라가 탈탄소 기술이나 이런 산업을 빨리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경쟁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순식간에 중국이 이 녹색 에너지, 뭐 녹색 기술 측면에서 워낙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크게 이제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리 이거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항상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중에 몇 나라가 있을까 판단했을 때는 한국이 그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탈탄소의 필요성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도 의미가 있고 아까 기업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런 기술에 훨씬 더 재원을 많이 쏟아붓는 것도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기적인 이런 고민도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반성과 함께 상당히 많은 쟁점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발제하신 두 분께서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패널 토론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토론 들으시면서 혹은 뭐 발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가격과 미래에 아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특히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3차 계획기간을 다시 생각해보면 2030년 NDC는 상향되었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 캡이나 배출 허용 총량에 대한 부분이 3차 계획기간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3차 계획기간이 먼저 설정이 되고 이후에 NDC가 상향이 되었는데 예비분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조정되지는 않아 왔었고 또 현재의 시장과 미래 목표가 좀 괴리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우리가 4차 계획 기간에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낮은 가격에 대해 그렇게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분명 가격이 낮지만 만약에 4차 계획 기간에 뭐 2030년 NDC나 4차 할당 그 배출 허용 총량에 대한 목표를 낮은 가격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굉장히 운이 좋은 거거나 혹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대한 고민은 아주 많이 할 필요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할 필요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높은 가격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이 4차 계획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없다라고 하면 뭐 꼭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다시 또 정부가 개입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얼마까지의 배출권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배출권을 잉여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를 세게 하면 조만간 다 배출권이 소진될 것이다, 잉여량이 소진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2030년이 되면 정말 이제 시장에서 배출권이 부족한 일이 벌어질 건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정부는 그걸 위해서 MSR이라는 이제 예비분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다들 필요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한 가지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감축 여력이 크고 감축 비용이 싸다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사실은 발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환경부랑 에너지부가 합쳐져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됐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산업 쪽에서 더 감축 여력이 부족할 때 사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더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중에 좀 유연하게 이제 이런 에너지 쪽과 산업 쪽을 좀 연결시켜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도를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가격이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이 4기부터는 이 시장 안정화 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다음에 그 종합 토론도 바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발제하신 분들이랑 토론자분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혹시 청중에 계신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그 앞줄에 있는 먼저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김기은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사실 나무와 숲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입니다.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중국이 이 세계 1위 강국이 되면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국가는 어디일까 했는데 답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도 1% 겨우 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가 경쟁력은 결국은 기업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고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결국은 제조 산업, 제조업의 그 최적화가 필요한데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전기의 감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이 굉장히 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거를 몇 가지를 적었는데 자꾸 전기가 나가네요 여기.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산화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 소비 육성 촉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저희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농업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결국 이산화탄소 감축도 좀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하나 더 듣고 거기 가운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한국 온실가스 검증협회 송준일 회장입니다. 저희가 15년간 국내 탈탄소 기술로 절약을 많이 해봤는데 그 지난해 국제 감축이 통과돼 가지고 외국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게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저희가 이제 고흡수 수정이나 조림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자흐스탄에 100만 제곱킬로 구두로 되었는데 거기서 40억 톤 절약이 되거든요. 돈도 대려 벌어요. 6억 톤 한국에 가져오고 36억 톤을 308면 360조씩 벌려요. 그래서 저기 산림청을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흡수하셔가지고 그리고 전체 드는 경비의 1%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안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재현 청장. 네, 인천대 이재현입니다. 딱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오일영 국장님, 그 환경부가 아니라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더 힘껏 바라봐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테크의 분야별로 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논하기보다는 그 기후테크의 현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장을 볼 때에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업종별로 가령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후테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여기에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라고 생각하는 다배출 업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성숙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사실 1기 때에 2010년에 11년에 논의할 때에 10년만 주면은 우리 유상할당 유럽처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이미 지나고 15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논의할 때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그래서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가 분야별로 해서 다배출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가령 CCU는 환경부 자료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이미 2, 3년 전에 개발이 돼서 이미 시장에 접근하고 다배출 업종의 그 부분을 이렇게 감축을 실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현실을 보고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서 신성장 기후테크 육성과 그 대응하는 전략이 좀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그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 의견 말씀하실 게 약간 딱히 딱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드릴 분이 딱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의견으로 일단 접수를 하고 나중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혹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플로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살아야 된다. 그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영역에서도 어쨌든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뭐냐 대기업에 그게 이제 고민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게 고민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플로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사업들 나무 심기로 많이 할 수 있다. 산림청을 기후부에서 흡수하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많이 늘리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하는 건 좋고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항상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 대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크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고 어쨌든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국내 기업들이 나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플로에서 질문 주신 기후테크 이것은 이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테크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을 조만간 내년에는 입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만히 있으려다가 또 질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아주 전문가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배웠습니다. 제가 일하던 때는 아직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가 됐던 시절이었는데 첫 인상이 뭐였냐면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메커니즘인 것은 맞지만 보조적인 것이지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 배출권 거래제가 잘 운영이 되면 NDC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딴 데 있는 거죠. 지금 에너지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 효율성 어떻게 높이느냐, 산업 정책, 경제 구조, 국민 의식 이 모든 것 그게 다 변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문명인 탄소 중립 사회가 되는 건데 너무 배출권 거래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 게 너무 많다. 그걸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국가 경쟁력 비교, 전기화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자력이 이게 가느냐 또 많으냐 앞으로 나갈 거냐 후퇴할 거냐 확신이 없는 상태로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책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정합성 이것에 대한 의구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위협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는 에너지를 산업에서 떼어낼 게 아니라 산업하고 에너지가 긴밀하게 연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빨리 상용화가 돼서 한국이 해외 시장으로도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물론 테스트 베드는 국내에서 잘 구축이 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실리콘밸리 베이스로 그 월드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라는 투자자 그룹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중심 대학을 쭉 돌면서 스타트업을 쭉 브리핑을 받고 이제 투자 의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걸 고르면서 했는데 그 중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장 희망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는 기초였지만 응용해서 브레이크스루가 어떤 돌파구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받을 수 있는 노벨상 후보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 이걸 유전자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가장 앞서가는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 지원을 해서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발제자나 패널 토론자들의 어떤 답을 듣겠다는 거는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이재현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몇 년 전에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할 것인가 그 논의를 했었고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15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그 담당 국장 그때는 대기국장이 담당이었었는데 나중에 차관 되신 박정규 국장께서 정말 국회를 그 구두가 다 다를 정도로 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했고 그때 엘고 부통령께서 트위터에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됐다. 바로 그날 그렇게 그걸 올릴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당시에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배출권 거래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떻게 잘 될까. 근데 아까 오일영 국장께서 모두의 이야기 하시기를 이 배출권 거래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뭐 거의 한 70%를 해당을 하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관련 기술 개발에도 포커스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반갑고 고마웠는데요. 그 자료 중에 보면 국가 NDC와 연계가 잘 되어서 4차 배출권 거래 제도가 설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NDC는 35년 NDC지만 그걸 지금 이제 그 COP 30에서 곧 또 그 전에 제출을 해야 돼서 지금 아마 거의 그 논의가 무르익었을 텐데 이 4차 배출권 거래 제도 이 고민과 그 NDC 고민과 어떻게 지금 좀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질문이 4차까지 오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발전을 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분야를 발전 부분과 발전 외 분야로만 나눠서 한 것이 저는 별로 그게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도 농수산 식품에 대해서 환경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밸런스 같은 경우는 흑의 유기탄소를 많이 포함시키는 포함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지금 현재 흙 속에 얼마나 유기탄소가 있는지 그런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탄소를 증가시키면은 결국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과학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공기단백질도 아마 상용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은 김명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먹거리의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비라든가 총체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환경부가 관리했던 것만 아니라 통계적인 것은 환경부가 주가 돼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해조류라든가 많은 탄소를 갖다가 저장시켜 굴각, 특히 이제 굴각도 우리가 탄소가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출권 인정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비록 환경부가 직접 관리는 않는다 할지라도 연관된 분야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라면을 만드는데 팜유나 거기 밀가루 거의 100% 수입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것이 10몇억 불이잖아요. 머지않아서 20억 달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만에 거기에 직접 이 벌크 전용 부두도 만들고 사일로도 만들고 예를 들어도 콩을 수입하면 바로 컨베이어 벨트로 사일로로 들어가서 거기 콩기름 짜고 대두막 나오면은 그 사료 만들고 바로 수출도 하고 각 지역으로 나가면 얼마나 탄소 배출이 줄어들겠습니까? 이제 어느 항구가 됐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곡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라면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지금 만들 때
하역을 해가지고 덜덜거리는 트럭에 싣고 가서 사이로 접어놓고 만들잖아요. 이제 직접 완스톱으로 만드는 일에도 환경부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런 걸 만들게 해야 돼요. 항만의 여건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항 지금 건설 중이에요.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도 꼭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의 의견을 필요하게 해서 총체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 아마 오일영 국장님께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배출권 거래 제도로 모든 걸 할 수 없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배출권 거래 제도는 촉진제지 이게 완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고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정책이나 이게 다 연관이 돼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 장관님께서 질문 주신 이제 ETS 4기와 NDC 2035 간의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ETS 4기는 이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토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감축 목표를 토대로 이제 4기 할당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2035년 NDC는 앞으로 5년 더 후에 이제 목표를 수립을 하는 거고, 2035년 NDC가 정해지면 그거는 5기 할당 계획에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하고 비발전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할당 계획을 수립을 하는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유상 할당에 타겟팅이 다르기 때문에가 하나가 있고요. 발전 부분은 유상 할당이 전적으로 유상 할당이 있는 부분이고, 비발전은 유상 할당이 없거나 유상 할당이 약하거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1차 할당 계획할 때는 철강 따로, 시멘트 따로, 석유화학 따로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서로 땅 따먹기식으로 제도가 설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게 좋게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업종의 BAU, 그러니까 장기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 어떤 감축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정확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방해하는 요인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발전 영역과 그 이외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이제 해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 유기탄소, 토양 중에 있는 유기탄소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통계적으로 이게 국가 감축량이나 이 부분에 산정이 안 돼서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이 생기면 아마 유기탄소 부분도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에 하나로서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배출권 거래제 생소한 분들은 많은 또 이 공부의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